네, 안녕하세요, 총리님. 뉴스원 이기림입니다. 오늘 공간으로 초대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해 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방문하신 자립준비 청년 카페 은평 에피소드에서 다과를 마련하셔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소외된 이들을 향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만큼 그들을 위한 정책 많이 생길 거란 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앞에 질문 전에 하신 것은 이기린 간사님의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한 애타는 노력이라고 제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치 지형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 운영 구조나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그리고 이제 겸 민주당 의원이신 만큼 총리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러저러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신 질문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질문들이 나와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우선 지금 질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당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범여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국정 수행 지지도가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정하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각 정당들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일정하게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관계가 어떠하든 또는 범여권의 정치 질서가 어떠하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이고 그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서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여기 이제 너무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 줄 넘어가고 이쪽으로 한번 좀 넘어갈게요. 잠깐 넘어갔다 또 가죠. 하시고 이렇게 1, 2, 3 가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TV조선의 지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던 그 당내 문제에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당대표에 관련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이제 뭐 로망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지, 뭐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업무를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에 그 출마 가능성이라든지, 뭐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와 지난주 조문 때 같이 이제 상주를 맞이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면은 조문객을 맞이하시는 역할, 상주로서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 고위 당정이 조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당정. 고위 당정. 예. 네.
더 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좀 있으셨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말씀 나눌 기회를 가지실 건지 그 부분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제가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은 30대에 출마해서 오랫동안 꿈꿔온 로망이고 당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면 갖는 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장은 당장 있는 선거기 때문에 총리가 된 순간에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로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출마할 생각이냐 이런 걸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월요일에 하는 간부회의를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비교적 이렇게 좀 잔소리를 적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별로 안 했던 좀 강한 어조에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할 테니 총리실도 오늘부터 총리실 전체 직원이 새로 공직생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것 때문에 미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년 간담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신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 한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온 사실 결론입니다. 7개월 동안 했고 기본은 한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대통령이 6개월 이후에 업무 보고를 다시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총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이제는 총리실이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 내지 눈높이와 그것을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아든 각 부처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각 부처가 뛰도록 독려하고 질책하고 또 부축해야 할 역할이 온전히 총리실에 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국정통할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4가지의 내용을 썼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4가지 드린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신 것이 제게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자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원래 생각했던 것, 그다음에 지금 국정 운영의 일정한 변곡점에 이른 상황,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각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책임의 4가지 중 첫 번째가 각 부처 장차관 및 간부들과의 소통과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각 개혁 이슈와 범부처 이슈들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업무 보고의 청취가 아니라, 또는 다 된 결론을 발표하는 형식적 회의에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각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방문해서 토론하고 점검하고 지휘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게 그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제 역량의 한계로,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설정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기초해서 지금까지 쭉 7개월간의 업무 진행을 해왔고 대통령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전체 국정기조가 방향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함께 이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총리의 역할이 몇 배 강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리와 총리실의 국정 집중력은 대단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을 때 김현, 정청래 등등이 컷오프가 됐을 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김현 의원과 만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컷오프를 했다 하고 굉장히 제가 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 그때의 컷오프 이후 상황에 대처하는 정 대표의 어떤 자세, 또 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했던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1기 대표를 하시고 2기를 연임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실 시기에 연임을 안 했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좋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던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당의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의 주류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항상 모든 사안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러저러한 계기에 당내 분들을 만나면 첫째, 1인 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셋째, 정청래 대표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꽤 알려진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10% 이상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제 스스로가 나를 아주 원칙적인 당원 주권론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유불리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바꿀 입장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지고 축적해온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바꿀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 이해찬 전 총리 문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서 함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문상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꼭 말로 해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말로, 또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애정들을 계속 이렇게 나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 여당을 함께 책임지고 당정대 회의의 파트너로서 늘 만나는 입장에서 저는 그 노고와 역할에 다시 한번 시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위당정 회의는 사실은 실무당정이 있고 고위당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두 주 사이에는 꼭 만나야 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미국 출장, 강훈식 실장은 또 방산 출장, 이해찬 전 총리의 추도식, 이런 것들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금까지 해왔듯이 당정청 회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이 그 자체에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요즘 다 안 했습니다. 요즘 1, 2, 3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동아일보 권호혁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6일까지 이제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법 관련한 이제 입법 예고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뭐 찬반 의견들이 이제 여러 뭐 의원총회라든가 등의 방식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현재 시점에서 이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한 좀 정부안을 좀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개정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개정하시려고 하는지 부분과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첫째, 민주당과 민주세력 일반의 일정한 공감 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공감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의 중요한 쟁점과 그리고 수많은 세부적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요한 쟁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세부적 쟁점은 사실 무엇이 딱 옳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 쟁점들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통상 과거에 다뤄왔듯이 민정수석실 중심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추진단인가요? 기획단인가요? 추진단이죠. 추진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뭐 행안부, 법무부 또는 뭐 하여간 관련 이렇게 실무진이 포함되고 자문위원회 의견들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취지는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원칙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도 종합되어야 하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총리실 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변호사긴 한데 제가 미국 헌법 전문입니다. 사실 저는 국내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가서 수사는 받아봤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 첫째는 이것은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이미 누차 밝혔는데, 저는 수사기소 원칙,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안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외가 필요할지, 예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진영 내에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영 내에도. 이 문제를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일정하게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중간에 되고 오늘 현 시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분명히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니까요.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 그 기자회견 때 문답을 통해서 논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진단이 출범할 때 첫째로 내 개인적인 원칙은 보안수사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추진단의 안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첫째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당정청의 합의에 의해서 1차는 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수사권 등 주요 내용 쟁점은 2차로 가자 하는 것이 기존의 합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직법에는 사실은 내용적인 핵심 쟁점보다는 찬반을 가리기 어려운 기술적 쟁점들이 주로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그 1차 입법 예고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고 그것이 일종의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정부에 관련한 모든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죠. 그럴 때는 저도 인지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는 이후 2차 내용을 할 때 걸르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때의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주 토론은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1차 조직법상에 관련된 내용은 첫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도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 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 여기 우리 부단장도 실제로 애써서 고생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그 이번에 입법 예고 낸 다음에 저한테 그만두겠다고 저를 협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연히 첫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 유통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그동안의 과정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보안 수사권 문제 등 내용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 때문에 1차 논의가 훨씬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1차에는 차가운 논의를 하고 2차에 뜨거운 논의를 하자고 생각했는데 2차에 뜨거운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차까지 이미 미리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1, 2차를 합쳐서 할까? 아니면 원래대로 1, 2차를 구분해서 할까? 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합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1차는 1차대로 정리하고 2차의 본격 쟁점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대로 가려 합니다. 다만 1차의 논의가 생각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가장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어떤 공작적 수사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면 저도 그만큼은 못해도 꽤 받아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법을 쓰는지까지도 너무 다 생생히 경험해 본 사람이어서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으니 1차 입법 예고를 했지만 당에서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으니 이거를 꼭 통상적인 경우처럼 1차 입법 예고안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관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논의의 소재, 논의의 토대로 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자는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당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대략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1차 입법, 즉 조직법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들과 관련해서 혹은 각 법사위원들로 다 의견이 다른 쟁점들이 존재해서 그것까지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원래 정부에서 범정부적인 점검과 당정 간의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서 제시했던 입법 예고 안에 그 입법 예고 후에 당에서 제기된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입법 예고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거기에 더해서 손볼 수 있는 것들은 당이 국회라는 장에서 교정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호 인식을 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뜨거워질 일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되면 다들 아는 바대로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2차 입법 논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10월쯤까지는 중수청 또는 검찰청 등등이 다 새롭게 편제돼서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에 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 또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째는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과거에 민주정부 전임 민주정부들에서 행해졌던 검찰개혁의 실패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시기 등등도 있고 국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당과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올 6월 전에 일부 디테일 세부 쟁점들을 남기더라도 뜨거운 쟁점들에 관해서도 큰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네, 총리님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일단 그냥 할게요. 네, 분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씩 줄일게요.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새해 복 늦었지만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국정 성과를 좀 강조하기도 하셨고 또 매우 강력한 국정 성공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내셔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민생이나 성장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입법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좀 여러 차례 좀 표시를 하셨는데요.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 국정을 담당하는 주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한 좀 입법 지원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법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전략 또는 국회 전략의 기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원래 저의 생각은 이상적인 것은 내란 정리에 관한 것들을 최대한도로 속도를 내서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는 그야말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한다. 그렇게 해서 국정의 성과도 내고 또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집중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대통령님도 비슷하신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의 어떤 의견 차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특검의 조사의 지연으로 등등 해서 그러한 이상적인 그 스케줄이 지금 진행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내란과 관련한 또는 어떤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것이 아닌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올 상반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까지 그런 것을 주로 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국회 전략이나 입법 전략이 혹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저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일 것이고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결과된 입법 지연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은 주로는 어떤 여야 간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지연돼서 생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 입법 전략 자체가 다른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조국 당과 합당,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국 대표 및 조국 당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내놓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고, 그리고 조국 대표나 조국 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할 만큼 강령적 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게 보아서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분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그러한 어떤 정치적 판단도 있고 인간적 애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펴온 것을 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 입장은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거나 추진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입장 말씀드리고요. 현재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기에 진행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몰라서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 제기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날 그렇게 될지는 몰랐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 그 정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비교적 정당의 이해찬 전 총리께서 제가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총리 다음에 선거 지휘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일 겁니다. 총선, 지선, 대선 본부장을 10번 이상 했습니다. 통합 작업도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험치가 좀 있는데, 첫째, 원칙적으로는 민주 대통합이 좋다. 둘째,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 통합은 특별히 그렇다. 왜냐? 그것이 민주 세력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경험치로 볼 때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 2014년인가요? 안철수, 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그때 버렸던 케이스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좀 경시했던 케이스인데 그 후과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당 정치의 특성상 또 통합이라는 작업의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다 미리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정한 어떤 비공개,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 정치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최소한의 논의와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의견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뭐 언제 하느냐, 이런 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첫째, 원칙과 절차와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실체로 보나 의원들의 숫자로 보나 당원들의 숫자로 보나 어떤 정치적인 결집에 있어서 함께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자세는 취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을 더 크게 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이름은 100만 불이 넘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갖고 있는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통합 논의를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절차상의 상호 논의를 거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적어도 불변의 몇 가지 대전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가령 뭐 정체성, 명칭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그냥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또는 한 시민으로서도 그렇게 보니까 뭐 이런 정도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인일표제든 당원 주권론자로서, 통합 또는 합당이든 민주대통합론자로서 원칙적으로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고, 일관된 입장을 천명해왔고, 일관되게 해당 시기의 당 지도부는 일정한 공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당 시기의 지도력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당은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선호로는 저는 민주당명은 지켜지는 그러한 논의면 참 좋겠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저런 거 서로 막 나누고 하는 지분 이런 거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라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별로 그렇게 고민할 과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꽤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평화방송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합수부 수사 진행되고 있고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비롯한 종교단체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또 대선 개입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벤스 부통령이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 미국 일각의 우려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 수사 필요성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혹시 실제 해산 조치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벤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세세히 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소년보 목사를 특정하게 지명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대략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궁금함을 저한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대략 그분의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요한 설명의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헌법상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그것이 강하다. 미국은 예를 들어 정교 분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중간 선거나 이런 데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행위가 상당히 이렇게 양해되어 있는 문화적 풍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상으로도 그것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치인과 종교인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달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대해서 쿠팡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충분히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건에 대해서는 전혀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 잠정적인 자유의 신분이 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연히 그 기사를 봤는데 소년보 목사께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첫 마디 중에 하나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기억이 혹시 틀렸을지도 모르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표현은 보통 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있을 수가 있고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교분리 이후에 현행 헌법상에서 주어진 여러 제도에 기초해서 종교활동을 하시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자유로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천지 및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 또는 정교 유착에 의한 폐해가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사실. 거의 무슨 왕자 주술 정권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정 종교라고 칭하는 특정 사이비 세력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교 유착을 해서 사실상 사적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신천지 등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이렇게 징후들을 쭉 보면서 신천지 측에서 저를 좌표 찍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그런 거에 대한 감도 있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미리 판단을 했고 근데 그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관련 세력들의 행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신천지가 이미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님 지사 시절인가요? 일정한 정치적 행위나 그런 의도적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그랬던 것을 감안할 때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더 극단적으로 아마 행동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하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정치적 공격, 뭐 음해 이런 것들을 해올 것이라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관련 수사 당국에서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 범정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뭐 개별 수사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런 사이비 세력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정책에 관여하거나 또는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하는 사례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부에 신규 말씀하셨던 것은 그때 예로 드신 것처럼 일부에서 종교인들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종교적인 기관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어떤 설교 이런 걸 들으면서 특정인을 죽어야 뭐가 잘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종교의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할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교의 자유나 어떤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에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인이고 또 국회의원 입법가이고 또 국무총리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으로서는 또 제 개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계의 지도자분들께도 꽤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 그분들도 차제에 윤석열 정권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이비 세력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것은 적어도 불법과 관련해서 종교 탄압으로서가 아니라 불법과 관련해서 뿌리 뽑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계신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한 서너 분 모아서 일괄로 받고 제가 요약해서 쫙 말씀드리고 쫙 말씀드려서 이쪽 한 번 그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세 분이니까 세 분 한꺼번에 해주시고 제가 하고요. 이쪽 누구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니까 여기 한 번 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요점만 해 주시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릉 CC 개발 관련해서 총리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릉 CC 수도권 지도 태릉 CC. 네네네.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가유산청 세운지구의 개발에 반대하였으나 이제 뭐 여기 태릉 CC도 유네스코에서 보존 권고를 한 태릉 강릉이 있는데 개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일 그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윤호입니다. 저는 언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오늘 총리님께서도 모두 발언과 쿠팡 관련 답변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정부처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거나 마련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총리님은 전반적인 이 언론 보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분 계셨죠? 네. 네, 총리 EBS의 금창호 기자입니다. 그 행정통합 논의 나오는 지역의 교육계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요. 교육감 어쨌든 통합으로 한 명으로 뽑자는 거에서 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선출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이 러닝메이트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감 선출 방식 바꿔야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수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요. 영어 출제 과정에 대해서 교육부랑 평가원이 같이 이제 출제 과정 조사하고 검토하고 대책 내놓겠다 얘기했는데 그 12월 초였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나오면 좀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한 분 더 계셨죠? 예,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 제가 읽어올 말. 두 분 계시네. 예.
네, 총리님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의 강용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합당 관련해서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합당 관련해서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합당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최근 당내에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민주당의 당론과 맞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지금 그와 관련해서 뭐 총리님은 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단순히 뭐 당명에만 좀 해당을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도 그 합당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내 여론이 좀 격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최근에 국무위원과 그 의원 한 명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이 유형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총리님께서도 그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혹시 뭐 국무위원이 총리님 아니시냐 이런 추측도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쪽 줄은 끝난 것 같아서 이쪽 줄 간단하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태능 CC를 포함한 이번에 공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거기서 잘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또 함께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최근에 더 논의를 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 언론의 보도 등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다루는 데는 어딜까요? 방미통인가요? 뭐 등등이겠죠. 거기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에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난 이후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좀 더 취재를 충실하게 하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뭐 가서 홀대를 받았다는 등, 뭐 경호를 못 받았다는 등, 그러면 저를 뉴욕에서 쫓아다니던 NYPD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 뭐 가령 그런 거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이렇게 취재를 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쿠팡과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이 마치 그 얘기를 굉장히 어떤 주 이슈로 해서 강경하게 심지어 경고했다.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기사가 그건 국내가 아니라 외신에 있던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온 김에 그것이 화제가 된 김에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보도에 반영하려는 여러한 노력인가 보다 사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언론과 관련해서 제 개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적으로 언론 비판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당한 시정권을 누구든 가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문제 전문가가 아닌데 두 가지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초선을 할 때 제가 재경위원이었는데 저는 한 번 구경도 못한 무슨 주식을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진보 언론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해서 시정을 했는데 처음에 보도가 날 때는 일면에 나고 한참 항의해서 시정을 할 때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게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참 부당하다. 이것은 정의와 어떤 상대성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에 저는 제가 한 번도 문체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로서. 언론을 다루는 상임위에 간 적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닌데 언론개혁과 관련한 여러 논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언론사의 구조개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저는 비교적 일관되게 언론 문제의 핵심은 누구도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관되게 가져온 사람입니다.
언론도 공기이기 때문에 공적 그릇일 수도 있지만 공적 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미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정권을 가져야 한다. 상응하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에 기초한 원칙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 헌법의 예들을 보니까 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용인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미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면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용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가 뭐였냐면 어떤 사건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야말로 어떤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상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린 만평을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저렇게 복잡한 논리를 취하지 않고 한국에 오면 저건 무조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지는 생각 하나는 적어도 정치인은 그 공적 책임의 무게 때문에 사실과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어떤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감수하는 것을 업보로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진실 추구의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작용 말고 언필칭 언론이라고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뻔히 알면서 작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대는 것은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열려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광역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 문제와 교육 통합 문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가 바로 다 연동돼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통합이 되면 교육도 그와 연동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번에 그 문제까지 다 연계해서 풀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서 당면한 행정통합조차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푼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관련한 그 평가원의 12월에 제기된 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저희도 전체 업무 평가하고 개별 부처 업무 평가할 때 제기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못 확인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합당과 관련해서 정체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는 명칭 문제를 강조한 이유는 경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괜히 이러한 과정에서 그거를 그냥 뭔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런 걸 손댔다가 괜히 다 고생만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분들이건 간에 민주세력 대통합의 전제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실상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사실상. 해당 정당의 지도자들이 모조리 군사반란과 연결돼서 줄줄이 감옥에 갔던 것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실 민주당은 사실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세력 결집의 그릇으로서 민주당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와 민주세력 간에 공인된 하나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건드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주제 넘은 걸 수 있지만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칙적으로는 통합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도 이런 거는 그냥 시비 안 거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토지공 개념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강령 및 정책의 문제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기조의 문제가
다른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달리 생각하면 민주당 내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의원들을 다 똑같은 한 줄의 정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일정한 그릇의 범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해 가면 된다. 다만 잊지 않을 것은 현재의 민주당은 개혁성과 어떤 민족적인 민족의식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원칙 위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큰 그릇의 정당으로 발전하면서 국민들께 신임을 받고 집권했고 그러한 발전의 노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처음 집권하고서 그때도 야당으로서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창당 영입 공천 작업을 다 하고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전형적으로 개혁 기조 위에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큰 정당이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쭉 확대해 가고 다양한 어떤 외연 확장의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기존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에 서고 그러면서도 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틀이다. 민주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무슨 요새 뭐 시끄러운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주 점잖게 써보셨는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예.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뭐 명칭, 당명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BBS 불교방송 권금주인. 아까 태릉 CC 관련해서 여쭸는데 뭐 관련해서? 태릉 CC 관련해서 태릉 CC. 네, 부지 개발에 관련해서 여쭸는데 그 국토부 입장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총리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국토부에서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이제 종묘 개발과 형평성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 유산지구 영향 결과에 따라서 세운 이 재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도 혹시나 좀 뭐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구 계시죠? 네, 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입니다. 어디 계셔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예. 이해군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 때에 채권을 적극 행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 때 재청권을 행사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로 한간에서 이광재 전 지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혹시 검증 중인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관료 뭐 포괄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추경을 언급하셨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하면 선거용이라는 평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추경을 언제쯤 어느 규모로 어떤 사유로 단행하실지 여쭙겠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이제 마지막에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저도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유산보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세운지구 같은 그 도심 낙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뭐 지역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종묘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서 기존 도시계획 안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정부 측과 만나서 객관적인 검증과 뭐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만나는 것조차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과 정부, 지방의 그 협력을 강조하시는 이번 정부의 그 강조하고 계신데, 그 측면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협치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죠? 두 분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뉴스핌 양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논의를 차차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발표 시기, 개선, 개혁의 목표 등은 뚜렷해 보이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총리께서 보시는 구체적 범위나 아니면 각 분야의 목표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쉬었음 청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데 곧 발표될 예정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존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담론의 마지막 질문을 어디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 배성수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답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CPTPP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가입 논의가 이제 외교부랑 산자부에서 장관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제 좀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해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릉 CC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이 반복됐는데요. 태릉 CC가 종묘와 똑같이 어떤 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저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그 구체적인 데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그 사안에 대한 추가적 설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저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제가 직접 관여해서 더 깊이 논의하거나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후보가 지명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어떤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거나 확인되는 것 외에 사실은 윤호개인 활동이나 또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갑질이나 또는 개인적인 자제분들 관련한 그런 시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그 지명의 취지가 일정한 예산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보수 진영에 속했던 경험을 가진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임명권자의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을 지켜봤고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전 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이광재 전 의원님께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적절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좀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께서 최근에 강원도지사 출마를 이제 접고 양보하고 하는 입장을 펴신 것을 봤고 그것이 이광재 지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인가 아니면 세 번째인가 양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지만은 세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제가 강원도지사 출마하러 가실 때 제가 그때 당에 제가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이었는데 그때 어려울 때 본인이 가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뒤에 현재의 지역구도 어려울 때 막판에 당의 권유를 받아들였던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어서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보아온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다. 사실 그런 진짜로 마음이 아픈 그런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광재 전 지사를 도우려고 했던 분들도 실망이 컸을 것이어서 참 그런 경우에 정치인들이 주변 분들에게 갖는 미안함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공감도 큽니다. 그래서 워낙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한 얘기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고요. 혹시 추경을 선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때문에 선거를 고려해서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걸로 뭔가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와의 협의는 제가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도 전에 한번 면담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전후에 가급적 부동산 문제를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가면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자세를 그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 정책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일치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하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마침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해서 6대 구조개혁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많은 현안들 때문에 조금 관심이 뒤로 밀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라든가 그리고 6대 구조개혁 내에서의 각 개혁의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하는 등등이 좀 덜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처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기를 하신 이상 이에 대한 내용 정비와 우선순위 정비 등을 하는 중요한 책임을 총리실이 자임하고 현재까지의 진도를 확인해서 좀 정논 내지는 정리 또는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보자라고 마침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 말씀하셨는데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말씀보다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기왕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오늘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내용 중에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당정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한국 투어라는 게 나오고 해외 활동 관련해서 미, 중, 일 청년들과의 교류 강화가 나옵니다. 즉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국정수행 방향에서 청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숙제 하나가 청년 문제의 정면 해결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인 어떤 총리의 어떤 인터뷰, 뭐 이런 대화 이것도 청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관계 장관회의도 올해 곧 하는데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청년관계 이슈를 다루는 것을 처음으로 플랫폼을 만든 것이고 청년 당정회의는 제가 쉽게 말해서 당정청 회의 같은 그러한 정부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청년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당정협의를 필요하면 총리 훈령을 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제가 젊은 한국 투어를 소통의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국정토론회나 온라인 국정문답은 앞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또는 오늘 같은 자리가 다 너무 주제가 많아서 하나의 주제, 가령 응급실 뺑뺑이 하나 또는 영업평가 하나 또는 관세협상 설명 하나 이렇게 딱 하나의 원 포인트를 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온라인 국정문답을 국민들과 하고 필요하면 해당 부처의 장차관들과 관계자와 같이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국정토론, 국정문답 그리고 이 삼청동 오픈하우스와 함께 하는 것이 젊은 한국 투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새벽 총리로서 각종 현장 활동을 비교적 좀 많이 한 편인데 올해에는 그 현장 활동을 크게 투트랙으로 해서 일반 다양한 그동안 했던 민생 현장은 가급적 새벽에 가고 제가 평상시에 낮에 하는 것은 청년층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대학 가든 뭐 청년 기부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PTPP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PTPP가 한일 간의 FTA가 일본이 CPTPP를 주된 경제협력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FTA 같은 방식보다는 CPTPP를 추진하는 쪽이 더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CPTPP에 대해서 그것만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시다시피 CPTPP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는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농수산 관련한 현안이 있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일관되게 강화할 방법은 같이 병행적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날의 취지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그간 우리 특히나 총리실에 우리 기자단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충분히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방식으로 또 제가 아까 예고했듯이 필요하면
미리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지해서 직접 제가 기자실에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지금보다는 훨씬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 기조 발언의 핵심은 현실에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린 이유는 그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뭐 서울시장 나갈 거냐고 물어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여론조사에 계속 넣지를 않나? 여론조사에 계속 넣어서 여론조사에 좀 그만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넣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당대표가 나와도 제가 나는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다 오랜 로망인데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부터 매일 당대표 얘기만 물어보고 이게 제가 한편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일부러 오늘 제 생각을 더 물어보실까 봐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요새 합당 말씀하시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다 말씀드려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종합적인 최종 결론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념하고 총리로서 여러 국정을 챙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 총리로서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이해찬 총리가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 총리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찬 총리가 책임 총리로 이렇게 주로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비슷한 어떤 위상과 역할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자임할 만큼 역량이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우리 헌법상 흔히 책임 총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외교는 대통령, 총리는 내치 이렇게 얘기하는 책임 총리의 개념이 저는 사실 옳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헌법상 총리의 개념은 외교와 내치를 망라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도 만나고 한 것도 철저하게 대통령 외교 활동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그런 점 등등에서 제가 책임 총리라는 용어를 과거에도 좋아하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저의 책임감과 법률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 국정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 이것을 새해 들어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서 한 달 이상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드린 대략 4+4 책임 부분, 소통 부분에 대한 활동을 방향을 정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차원의 일환으로 오늘 사실 비교적 소상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달라진 총리실의 어떤 자세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간부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총리는 대통령님을 잘 모시면서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사실은 총리를 하겠다는 게 제 처음에 표현하지 않은 마음 각오였습니다. 원래 비슷한 연배에 함께했던 동지지만 그런 자세로 모시겠다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각오였습니다. 표현하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이유는 이해찬 총리께서 안 계신 마당에 저 스스로 이것을 표현함으로써 저 스스로에게 저를 압박하고 강제하고 다짐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높여서 국정에 전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 갖고 그 본인이 할 생각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저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시켜 거론 더 이상 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당대표라는 제 평소의 로망을 이야기하고 또 합당 문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 다 했으니 많지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고 보고 제가 더 이상 이 현재 당내의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또 호출되거나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정에 전념하는 새로운 임기 시작의 각오로 총리와 총리실이 전력 투구를 해서 다음번 올 뭐 중반이 될 대통령의 업무 보고 때에는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완연하게 달라진 정부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통할하고 지휘하는데 전력 투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 각오는 마침 오늘 주례보고 때도 대통령님께도 말씀도 드리고 또 나눈 바도 있고 오늘이 아니라 이미 쭉 그동안 함께 공감해 왔던 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국정과 관련된 역할을 더 책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대통령님의 바람도 쭉 있으셨고 그런 것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방향을 잡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총리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리님과 기자단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무총리실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앞에 쿠키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죠? 네. 그 쿠키가 의미 있는 쿠키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총리님께서 자립준비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구운 쿠키를 사서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못 드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꼭 맛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8개월, 국무총리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정치, 경제,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는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비롯한 국정 안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해왔고 헌정수호 TF, 테러대책위원회 등 개혁 작업을 수행했으며 현장에 밀착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K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미 벤스 부통령과의 한라인 개설을 포함한 외교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올 한 해는 책임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성과를 내는데 전력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국정 통할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올 중반으로 예정된 정부 업무 보고가 실질적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고 각 부처청 장차관 및 간부들과의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광역 통합 및 지방 주도 성장, 군 내란 세력 척결, 검찰 개혁 완성, 정치 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 정치 개입 근절 등도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국가 미래 전략 경제 분야 중 총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K바이오, K뷰티, K푸드, K컨텐츠 등 문화 주도 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셋째, 미국, 중국, 일본 등 핵심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대통령님의 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 중, 일 등 주요 국가 청년들과의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 당정협의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청년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시작한 K국정설명회를 통한 대국민 대면 국정 홍보를 전국적, 다층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K 온라인 국정 문답을 도입하여 주요 이슈별 대국민 실시간 소통과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당 부처청의 장차관 및 담당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젊은 한국 투어를 실시하여 대학, 청년 창업가, 청년 직장인 등 청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통해 총리 공관을 주기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후에 제가 직접 기자단 여러분들께 삼청동 오픈하우스 약식 투어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 수시로 이슈별 기자실 생중계 브리핑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이해찬 전 총리의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아 추도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깊이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며 선배 정치인이자 선배 총리여서 병원 빈소를 지키며 틈틈이 업무를 챙겼습니다. 지난 일주일은